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전 시간에 대항력 잠깐 봤었죠. 예, 그래서 우리 앞장을 이제 넘기세요. 102페이지 오셔가지고요. 4번에 보면 이제 주택 상가임대차 중개에서 보면 양가로 1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칠판 한번 보시죠. 네,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뭔가 일단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우선 변제권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대항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일단 그 개념 자체가 그 의의 자체가 의미 자체가 무엇보다 우선한 그런 권리를 말하냐면 후순위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럼 여기서 우선 변제권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보다 우선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예, 그렇죠. 후순위보다 우선하다. 후순위보다 우선하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무엇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네요. 선순위보다 우선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죠. 그럼 다시 우선 변제권은 무엇보다만 우선하다고요? 후순위보다만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대요. 그다음에 여기서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변제받는다는 거는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배당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 경매에서 배당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가끔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우선 변제권은 매매 대금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OX. 자, 매매라는 거 있잖아. 매매. 매매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대. OX. X. 그런 건 아니고 우선 변제권은 오로지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가가 뭐 넘어가야 돼? 경매. 그래서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경매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생은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대항 요건에다가 대항력은 필요 없고요. 대항 요건에다가 아까 우리 주택에서의 대항 요건은 뭐하고 뭐였었죠? 전입신고하고 인도. 상가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의 신청과 인도. 그거를 이제 대항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항 요건 플러스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무엇을 받으면 되냐면 확정일자를 날인받으면 돼요. 확정일자를 날인받으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확정된 뭐요? 일자를 말해요. 그 확정된 일자. 그러면 그 종이 좀 한 장만 줘봐요. 밑에 그 시험 종이. 자,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임대차 계약서.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만약에 확정일자를 찍어 달라고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주민자치센터 옛날 말로 동사무소 가서 이제 부탁을 하면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찍어 줘요. 도장을 하나 찍어 주는데 그 도장에 무슨 날짜가 딱 찍힐까요? 날짜가 그 내가 확정일자를 날인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날짜이죠. 그 날짜가 찍히는 거야. 그러면 그 확정일자는 날짜가 내일, 그러니까 그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 가보면 이 날짜가 바뀌어 있어요? 아니면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지. 1년이 지나서도 안 바뀌어 있겠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문서가 이 확정일자 날인된 그날 현재 지구상에 뭐 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를 증명하는 문서를 확정일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증거력이 있는데 어떤 증거력이 있냐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확정일자를 받았대. 어디에다가? 임대차 계약서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진정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다. OX. 자,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대요. 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는 진정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임을 증명하는 증거력이 있다. OX. X.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 진정으로 작성되는지 말 그대로 허위로 작성하는지 알 게 뭐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럼 확정일자는 어떤 증거력이 있는 거냐면 이 종이가
이 종이가 언제 현재 그 확정일자 날인된 그날 현재 지구상에 뭐 하고 있었다는 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확정일자라 그래. 그럼 이거를 그 이후에 만들거나 그 전에 이 종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왜요? 이미 그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 강의를 이제 14년째 하고 있는데 그 13회 때,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으로 말하면 13회 때부터 강의를 제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13회 때 강의를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그의 시험에 20문제 정도를 적중을 시켰어요. 40문제 중에서.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적게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지. 굉장히 적게 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게 한 거야. 반밖에 적중을 못 시켰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4회 때 강의를 또 이제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예상 문제 100개를 뽑아가지고 예상 문제 100개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뭐를 받았을 것 같아요?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자, 왜 확정일자를 받았을까요? 네? 제가 이거를 적중시켰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그걸 증명해 줄 수 없잖아. 근데 제가 이걸 예상 문제에다가 뭐를 받아 놓으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그게 시험 전에 만들어진 문제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잖아. 그걸 이제 확정일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0개를 이제 뽑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수원에 살 때인데 수원에 이제 이건 동사무소 가면 안 해줘. 이런 건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그 공정사무실에 가야 돼. 그래서 공정사무실에 가가지고 이거 예상 문제집인데 확정일자 좀 찍어주세요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공정사무실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 학원 데스크처럼 이렇게 데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데스크 앞에 여직원이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 확정일자 날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이제 그 여직원은 맨날 뭐만 보다가요. 임대차 계약서만 보다가 예상 문제 100선 뭐 해가지고 확정일자 찍어달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뒤에 이제 사무장한테 가더라고요. 사무장님 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에다가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는데 찍어줘도 되는지 이제 사무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장도 황당하죠. 그런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안으로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면 이걸 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대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 증거를 하고 싶어서 확정일자를 날인 받으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그 사무장이 이제 뭘 하냐면 확정일자 날인 그 규칙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 날인 규칙 그 예규인데 대법원 예규인데 그 예규를 찾아보더니 날인해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지.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확정일자를 날인해달라고 하지. 확정일자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 날인되어지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서 그날 현재 그 문서가 있었음을 증명만 하는 거예요. 이 날인되어질 수 없는 문서라는 건 없는 거야. 뭐든지 다 날인해 주는 거야.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14회 때 이제 제가 30개를 넘겨서 적중을 시켰어요. 30개 이상 이제 적중을 시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저 왜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자신 있어서 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항상 30개를 넘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예, 제가 몇 개 이상은 작년에는 한 37개 이 정도 37개 38개까지 적중을 시켰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럼 확정일자는 아무 문서나 날인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 아무거나 날인 받을 수 있다니까. 예, 그 대신 아무데나 가서 받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주택에서의 확정일자를 날인해 주는 기관과 상가에서 확정일자를 날인해 주는 기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주택에서의 확정일자는 어디에 가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냐면 주민자치센터 있죠? 네, 주민자치센터.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동사무소. 네,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받아도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공증사무실. 그리고 등기소. 이런 데 가서 받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 말고요. 임대차 계약서 말고 차용증을 하나 받았는데 차용증을 확정일자를 받고 싶어. 차용증. 그럼 어디 가서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세 군데 중에서. 공정사무실이나 등기소에 가서도 받아도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도 돼. 이 세 군데 다 받아도 돼. 예.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는 뭐에 대해서만요? 임대차 계약서에만 날인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용증이나 이런 데다가 확정일자를 받고 싶으면 공증사무실이나 등기소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는 오로지 임대차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날인해준다. 자, 상가 봅시다. 상가는 요런 데서는 안 돼요. 요런 데서는 안 되고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네. 이게 중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세무소, 관할 세무소에서만 날인받을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고.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지고 가면 날인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공정사무실은 안 해줘. 그 다음에 등기소도 안 해줘. 어디에서만 해줘? 세무서에서만 해줘. 세무서. 이해됐죠? 네. 그럼 여기서 관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관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상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세무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선 변제권의 효과를 한번 봅시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제가 이거를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2번 전세권이 있습니다. 3번으로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을 편의상 갑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대항 요건은 갖췄어요. 그리고 4번으로 또 임차인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편의상 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항 요건에다가 얘는 확정일자도 갖고 있어요. 확정일자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위번호 5번으로 경매가 신청되었다. 한번 가정해 보죠. 경매 신청. 경매는 뭐 1번이 했던 2번이 했던 뭐 가능한 둘 중에 누가 해도 관계없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물건이 팔린 거야. 이제 환가가 된 거야. 환가가 됐으면 그거를 뭐 해야 되겠어요? 논아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논아주는 행위를 우리 두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매에서 팔린 물건을 논아주는 거를 돈으로 논아주는 걸 뭐라고? 두자로 배당. 배당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배당을 하려면 권리 자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동그라미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권리라면 X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저당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O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예. 얘는 처분의 권능을 갖고 있으니까. 자, 전세권은 OX O.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위하고 관계없이 그냥 왜 권리가 전세권이 용익물권인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 등기하고 관계없어. 예? 점유하고도 관계없고. 그 권리의 성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야. 예?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인데 담보물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머릿속에 새겨주셔야 돼요. 자, 전세권은 무슨 물건인데? 용익물권인데 담보물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배당을 해줘요. 그냥 머릿속에 바로바로 입력하시면 돼.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무슨 물권적 성질? 담보물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배당을 해준다. 자, 그러면 3번 임차인은 배당을 해줘, 안 해줘?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권리야? 자, 임차권은요, 권리의 성질이 이거예요. 내가 임대차 목적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이나 상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고 뭐 할 수 있는 권리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야. 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권리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4번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얘하고 즉 3번 임차인하고 4번 임차인하고 차이는 뭐야? 확정일자를 갖췄느냐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그러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뭐가 생긴대? 우선 변제권이 생긴대. 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이제 배당 순위를 한번 좀 써볼게요. 자, 1순위 누가 받아? 1번 근저당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변제권을 행사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 그럼 우선 변제권은 의미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변제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얘가 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은 거야 지금? 밑에 있는 애들보다. 그럼 전세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았죠? 네, 그럼 얘도 우선 변제권이 또 있는 거야. 왜 얘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밑에 애들보다도 먼저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애는 누구야? 4번의 을이죠. 네, 임차인 을이라고. 임차인 을은 왜 받는 거야?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받는 거지.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았으면 누구한테 줄까요? 돈이 남았어. 누구한테 줄까? 채권자한테 다 주고 났잖아요. 지금 다 줬는데 돈이 남았다니까? 얘한테는 안 줘. 얘한테는 1원도 주면 안 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니까. 권리 자체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배당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 소유자한테. 그 물건의 소유자한테 줍니다. 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누가 배당받아요? 소유자가 배당을 받아. 그럼 이 소유자가 배당을 많이 받을 수도 있죠.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산 금액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 없어? 그 물건을 원래 취득한 금액보다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 내야지. 그래서 경매에서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내가 받은 것만큼 내는 거야? 얘네들까지 받은 것까지 다 쳐서 내야 돼? 내가 받은 것만 아니면 선순위 채권자들이 받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받은 거 아니고 다 포함해서. 왜? 내 채무를 변제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법에서 그런 거 배워 나중에 이제. 예.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지만 채무를 변제했잖아. 그러니까 전체 환가 대금을 양도 차익으로 봅니다. 예. 내도 내야 돼. 그 내야죠. 왜냐면 채무를 변제했으니까. 그 세금 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내야 돼요. 예. 그래서 과세됩니다. 자, 그러면 봐요. 3번이 4번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 이유는 뭐예요? 3번이 4번보다 먼저 배당받는 이유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3번하고 4번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없죠. 대항력 없잖아. 왜 대항할 수 없어? 1번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쫓겨나야 돼? 아니면 쫓겨나지 않아? 쫓겨나야 된단 말이야. 여기 다 지워지거든요. 나중에 경매가 되면 싹 지워진다고. 싹 지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번도 나가야 되고 4번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3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뭐예요? 3번은 돈을 못 받고 나가는 거야. 4번은 돈을 받고 나간다고. 그럼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확정일자의 차이밖에 없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개공이에요. 주택 혹은 상가 임대차 중개를 하고 지금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 확정일차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 꼭 받아야 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니까. 네. 근데 확정일차 받는데 1,000원이면 받아요. 여기 가면 600원이면 찍어준다고. 여기 가면 1,000원이면 해주고, 여기도 1,000원이면 해주고. 근데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당연히 받아야겠지. 근데 이걸 아직 잘 몰라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돈을 못 받는다니까 아예. 예,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지금 보신 거를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최우선 변제권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3번 임차인이 소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액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금액이 적다 이런 얘기지. 예, 근데 얘가 금액이 적은데 이거를 만약에 돈을 안 주고 쫓겨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재산을 날린 거죠. 그럼 전 재산을 날리면 말 그대로 어디로 가요? 한강 밑으로 가야지. 자, 한강 밑으로 가면 뭐해 거기서? 둘 중에 하나지 뭐.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빠져 죽거나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야죠. 그럼 이게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대항력을 가장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만들었고 우선 변제권을 만들었고 가장 마지막에 만든 제도가 바로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소액임차인. 그래서 의미를 한번 봅시다. 얘는 후순위보다 우선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별 3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최우선 변제권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의미를?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뭐보다 우선한데?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담보물건에서 다른 애는 선순위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선순위 포함해서 말 그대로 무엇보다는 언제나 우선하는 권리를 최우선 변제라 그래. 응?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무엇보다는 언제나 우선이야. 담보물건보다는 언제나 우선이라고. 그렇죠? 네, 요거는 이따가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해 쉬우실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좀 이해하셔야 될 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선 변제권은 이해되셨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려고 하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에서 앞에 최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 최자를 붙이는 거는 두 사람만 붙여요. 이 최자를 붙이는 거는 두 사람만 붙인다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만 최자를 붙이냐면 민법 선생님하고 저만 붙여요. 응? 민법 선생님하고 저만 이 최자를 붙여준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그럼 다른 사람은 최자를 붙여서 써? 안 붙여서 써? 안 붙여서 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누구? 응? 공법 선생님이 그렇게 쓰는 건 중요하지 않고 공시법 선생님도 그렇게 쓰는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 세법도 안 중요해. 아니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하고 저하고만 이거를 최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선생님들이 그걸 쓰는 거는 안 중요해, 그렇죠? 네, 거의 쓰지도 않아 그런 말 이 자체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제위원들은 이 말을 안 준다고. 출제위원들은 여러분 출제위원 누군지 알죠? 출제위원이 뭐야? 본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이거를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무슨 변제, 이것도 무슨 변제야? 이것도 우선 변제, 이것도 우선 변제야.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앞뒤 문장을 가지고 구분하셔야 돼. 앞뒤 문장을 가지고. 그럼 자 봐요. 확정 일자를 통한 우선 변제. 그럼 얘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소액 우선 변제권.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최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지. 그럼 뒤에 문장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선 변제권이란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어쩌고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변제? 우선 변제야. 근데 뒤에 문장에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어쩌고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변제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앞뒤 문장을 가지고 문맥상에서 이거를 구분을 하시라고. 근데 민법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왜 이 채자를 붙여드리냐면 여러분 뭐 하시기? 이해하시기 좋게 붙여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5월 정도 넘어가면 이 말 자체를 쓰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해하시라고 지금 붙이는 거니까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둘 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그 대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럼 발생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느냐? 최우선 변제권은 요건이 이거예요. 발생 요건은 대항 요건에다가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 그러면 뭐이기만 하면 되냐면 소액이기만 하면 최우선으로 배당해 준대. 뭐이기만 하면요? 소액이기만 하면. 여기서 소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야 되겠어요? 지역에 따라 똑같아야 되겠어? 소액이라고 하는 건 금액이 작다 이런 뜻이죠? 금액이 적다? 예, 그러면 지역에 따라 달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고 칩시다.
1억이라는 돈이 서울에서는 부동산을 얻는데 큰 돈이에요? 아니면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해남 같은 데는 1억이면 어떤 정도 되겠어? 큰 돈일 수 있어. 왜냐면 해남이 좀 물가가 싸답니다. 집값이. 그러면 그거는 지역에 따라 소액이 달라야 되겠지. 자, 그리고요. 시기에 따라서 달라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억과 10년 전에 1억은 어때요? 다르겠죠. 지금 1억과 10년 전에 1억은 다르잖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을 66만 원을 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만 해도 비쌌어요. 66만 원이면. 근데 지금은 6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60만 원과 20년 전 60만 원은 전혀 다르듯이, 그죠?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돈은 다 다르겠지. 그죠? 그리고 물건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물건에 따라 다르다는 건 뭐냐면 주택 소액과 상가의 소액은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자, 그런데 지역, 시기, 물건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직전 시험에 이게 나왔으면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을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직전 26회 시험에 이걸 안 물었어요. 본 시험에. 그 올해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액이라고 하는 건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물건에 따라 약간 다르다는 거. 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효과 보여드릴게요. 효과. 최우선 변제권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왼쪽 사례 아까 우리가 이거 이해하시죠? 네, 이거를 그대로 한번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근저당권이 있고요. 2번 전세권이 있대. 그리고 3번에 임차인이 있고요. 누가 있는 거죠? 갑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를 갖고 있냐면 대항 요건을 갖고 있고요. 근데 아까랑 조금 바꿔볼게요. 아까 우리 이쪽 사례에서는 3번 임차인이, 갑 임차인이 뭐를 안 받았었죠?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이번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한번 해보고요.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한번 해보고 하나 더 붙여볼게요. 얘가 뭐이기도 하고요. 소액이기도 하고 이제 사례를 한번 바꿔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4번으로 임차인이 또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있는 거야. 얘는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아까랑 똑같이 받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경매가 넘어간 겁니다. 뭐 1번이 했던 아니 2번이 했던 아무튼 경매가 된 거라고 이제 가정해 보죠. 네. 자, 그러면 왼쪽 사례하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3번만 달라졌지. 예, 3번이 왼쪽은 뭐가 없었고 확정일자가 없었고 그리고 뭐가 아니었었고 소액이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고 소액으로 바꾼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배당을 이제 해줘야 될 거예요. 팔렸을 때. 그렇죠? 예. 자, 배당을 해주는데 자, 우리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담보물건보다 여기서 다른 애는 뭐까지 포함? 선순위까지 포함. 선순위까지 포함해서 먼저 받는데 뭐가? 최우선 변제권이.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 있는 애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누가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어? 얘가 최우선 변제권 갖고 있지? 그럼 배당을 제일 먼저 누구가 받아야 되겠어? 3번 임차인이. 이거를 무슨 변제라고 그래? 우선 변제 아니면 최우선 변제? 그렇죠. 우선 변제보다 먼저 받는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3번 임차인이 갖고 있는 소액보증금이 있는데요. 그걸 다 주겠대 아니면 일부만 주겠대? 잘 생각해봐요. 일부만 주겠대 아니면 다 주겠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다가구 주택인데 소액이 한 명이 아니고요. 20명이 소액이 있다고 칩시다. 방 하나당 소액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선순위 저당이 잡혀 있어. 그러면 그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20명이든 30명이든 다 줘버리면 누가 문제가 생기죠? 네? 선순위 저당권자가 문제가 생기지. 네.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권은 환가 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자, 경매에서 팔린 금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반만 범위 내에서 일부만 변제해 줍니다. 전부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서울을 기준하면 9,500만 원 이내이어야 소액이라 그래요. 9,500만 원 이내. 지금 서울특별시가. 그럼 이 중에서 얼마까지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냐면 3,500만 원까지만 최우선으로 변제해줘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정리해 볼게요. 2분의 1 범위라는 건 해당하는 주택이 팔린 금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뭐만? 일부만. 자, 그러면 해당하는 주택이 3억에 팔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로 할애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1억 5천. 1억 5천 범위 안에서 소액이 많을 때 1억 5천의 범위 안에서 그 소액 보증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만? 일부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약 한 30% 정도 주는 거지. 그럼 전체 대금의 30%? 예, 그러면 안 죽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이것만 줘도 안 죽으니까. 예, 그래서 다시 소액 최우선 변제권은 환가 대금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일부만 준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네? 근저당권. 저당권 같은 거. 담보물권 같은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당시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만들 때 아까 은행장들 삼천교육대 투어 시켰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들이 합의를 했어요. 서울 올라오면서 무슨 합의를 했냐면 이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하고 쇼부를 친 거야. 둘이. 은행하고 이제 정부하고. 그래서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할애가 되고요. 그리고 전부를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소액이라고 했을 때 얼마만? 일부만.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주는 걸로 그렇게 이것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도 그냥 이거 통과시켰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순위번호 2번으로 누가 배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까랑 똑같은데 1번 근저당 받으면 되겠죠. 1번 근저당. 3번으로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2번 전세권 받아야 되겠죠. 자, 2번 전세권이 배당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얘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누가 받아요? 잘 생각해봐요. 4번으로 누가 배당을 받나? 3번이 또 받죠? 3번이 또 받아야 돼. 자, 3번 임차인이 또 받습니다. 왜? 여기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거고 얘가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로 받은 건 확정일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소액이라서 받은 거야? 소액이라서. 그럼 확정일자 다시 활용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받는다고. 얘가 우선 변제권을 다시 한번 행사해서 또 받는다. 얼만큼? 나머지. 아까 제가 최우선 변제는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일부만 준다고 그랬지. 30% 정도만. 그럼 70% 못 받은 것도 받아야지. 그럼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안전해? 안 받아도 안전해?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자, 그런데 그럴 일은 희박하지만 서울의 임차인이 3천만 원이래. 서울의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이 3천밖에 안 된대. 그럼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어. 자, 왜 없을까요? 자, 3천만 원. 그러니까 자 봐요. 9,500 중에 얼마까지 배당해 준대? 3,200. 근데 지금 3,000이래 얘가. 그럼 얼마까지 배당해 줘야 돼? 3,200까지 해 주니까 얼마 다 받을 수 있어? 3,000까지. 자,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없대. 그러면 얼마를 배당해 주는 거야? 1,000만 원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게 9,500이라고 한번 막대라고 생각해봐요. 9,500 막대. 근데 여기서 얼마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해 준대? 3,200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게 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막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밖에 안 돼.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다 줘야 돼? 아니면 여기서 다시 30%만 다시 줄여서 받아야 돼? 이건 다 줘야지. 이거는 다. 요 안에서는 다 준단 말이에요. 요 안에서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3천만 원일 때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받아. 소액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5번으로 누가 받아야 돼 이제? 임차인이 또 받아야지. 몇 번 임차인이? 4번 임차인이. 4번 임차인도 무슨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 돈이 나오면 누구한테 준다고? 소유자한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액은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를 두 가지를 다 같이 그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 또 받아야 돼. 확정일자 그리고 소액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뭘 다 드렸냐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설명 다 드렸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세 분만 받을게요. 그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많이는 아니고 딱 세 분만. 네. 얼마?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3천만 원이면 보증금이 받을 돈이 3천만 원이면 그 대신 저기는 갖고 있어야지. 대항 요건.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인도. 그러면 뭐를 안 받아도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뭐를 행사하면 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하면 받을 수 있지. 그럼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지. 3천만 원이라면. 그럼 얼마까지는 얼마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3,200까지는 안 받아도 돼. 근데 만약에 3,300만 원이라면 받아야 돼? 받아야지. 왜 받아야 돼요? 100만 원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니까. 또 예. 제가 이제 그 3번 임차인 이거? 예. 3번 임차인에서 제가 1억이 이제 거기 임차인이 보증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냐에 따라 중요해. 1억이면 지역이. 지역이랑 시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만약에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이 지금 얼마까지? 9,500에 3,200이면 지금 1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아닌 거야? 소액이 아예 아닌 거야. 그럼 9,500만 원이면 9,500까지는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소액에 들어가요. 그럼 9,500을 제가 이제 보증금으로 들어갔는데 또 소액은 3,200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라는 의미는 9,500에 3,200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만약에 경매에서 좀 많아. 그걸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은 상태라면 네. 나머지 9,500만 원 마이너스 3,200 뺀 나머지. 그러니까 6,300. 6,300은 여기서 받는 거야. 네, 돈이 된다면. 안 된다면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내려오다 보면 돈이 중간에 잘릴 수도 있잖아. 또 질문 한 분만 더 받을게.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건물 가격이 만약에 3억밖에 안 났다 하면 저기 지금 월가로 쳤을 때 3억 2천이잖아요. 자, 다가구인데 3억인데 여기 소액이 뭐 가령 한 10명이다 치죠. 예. 그러면 봐요. 소액이 10명이면 지금 3천만 원까지 3,200만 원까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몇 명이에요? 10명이나 되잖아. 그러면 3,200만 원 곱하기 10하면 얼마야? 3억 2천이면 못 받잖아요. 근데 지금 다가구가 팔린 금액이 얼마야? 낙찰된 금액이 3억에 팔렸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죠.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면 얼마야? 1억 5천. 1억 5천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 얘네들이 논아 가져야 돼. 안분 배당을 해야 돼. 논아 갖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지. 이거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팔린 대금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럼 여기서 2분의 1 범위는 누구를 위해서 보호하는 제도라고요? 선순위 담보물권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 안분 배당을 할 수밖에 없지. 대신 이 다가구에 저당권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소액이 있다고 칩시다. 저당권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가장 빨리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초 저당권보다 빨리 들어가는 애는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지.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근데 걔가 만약에 뭐까지 받았다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이 부분에서 걔는 뭐로 다 받아도 돼. 최우선 변제 말고 우선 변제권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 그럼 그건 이득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 이거 이해되세요? 논아 가져야지 이거는. 예. 순위가 동일한 사람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건 안분해서 논아, 이거를 안분 배당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거 기본서 나올 때, 기본서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안분 배당. 한 번만 더 받을게. 질문. 네. 어떤 임차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항 요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 가지. 예.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대항력 배울 때 대항력은 뭐 했거나 뭐 해야 생긴다 그랬죠? 등기했거나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럼 얘는 등기한 게 아니라는 뜻이네. 그죠? 예. 근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등기해도 마찬가지야. 등기해도 순위가 이렇게 된다면 결과는 동일해요. 왜? 등기해도 어차피 대항 요건을 갖춘 거야. 등기라는 게 대표적인 대항 요건이거든요. 또 다른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대신 등기하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등기를 하면 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 등기된 날짜가 찍히잖아요. 그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가장 좋은 확정일자가 등기죠. 뭐. 등기를 했다는 게 뭐야?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주택이랑 상가에서의 임차인들이 등기하면 등기한 순간 뭐도 생기고 뭐도 생기는 거야.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이런 거. 만약에 소액 같으면은 최우선 면제권 이런 거 다 생기는 거겠죠. 이거 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이제 질문 있으세요? 또? 없으시면 교재 좀 마저 볼게요. 자, 우리 103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03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우선 면제권하고 최우선 면제권의 비교 박스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우선 면제권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권리라고 그랬죠. 아까 후순위보다. 근데 반면 최우선 면제권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권리라고요? 다른 담보 물건보다. 그죠? 다른 담보. 여기서 다른 애는 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선순위까지 포함. 그 취득 요건은 우선 면제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근데 최우선 면제권은 뭐하고 관계없어? 확정일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소액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 뭐 그런 개념이고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 넘어가 보시면 우선 면제권과 최우선 면제권의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점유하고 전입을 1월 1일 날 했다고 칩시다. 1월 1일 날.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그 대항력이 생겨야 어떤 대항 요건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데, 효력은 언제 생기죠? 다음 날 0시. 그럼 언제 생기는 거지? 1월 2일. 예, 그러면 모든 것을 갖춰야만 그 대항 요건의 효력을 발생시켜야만 우선 면제권도 생기고 우리 최우선 면제권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1월 1일 날 갖춘 거야. 그러면 대항력 자체가 언제 생겨요? 1월 2일 몇 시부터 생겨? 0시부터.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은 언제부터 생긴다고 해야 돼? 1월 2일 0시부터 생긴다 그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날 대항 요건 갖췄고 확정일자는 다음 날 갖췄대. 1월 2일 날. 그러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물리적 가능 시간이 언제야? 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 생기지? 그날 생기잖아. 그날. 근데 그날 언제 생겨? 시간으로 말하면. 왜 9시 이후야? 확정일자 날인해주는 기간이 9시나 돼야 출근하잖아. 예, 그러니까 언제 이후라고 해야 돼? 1월 2일 9시 이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항 요건 1월 2일 날 갖췄고 확정일자를 1월 1일 날 이제 먼저 이제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도 어차피 대항 요건에 대한 효력이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월 3일 날 생기는 거죠. 1월 3일 날 0시부터 생긴다. 이렇게. 요 지금 박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이해되셨으면 제가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문제 하나만 풀어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2일인가? 네, 22일 날 전입했고요. 인도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책을 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먼저 받았을 때, 먼저 20일 날 받았을 때, 같은 날 받았을 때, 좀 이따, 며칠 있다 받았을 때 책 보시고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해되셨으면 막바로 답변하셔도 돼. 자, 우선 면제권 언제 생기나요? 위에 거부터 봅시다. 우선 면제권 23일. 자, 요거에 대한 효력이 다음 날 생긴다 그랬잖아. 네, 23일 몇 시? 0시부터. 얘는 요거의 효력이 언제 생겨? 23일. 이게 크게 더 늦잖아, 얘보다. 23일 0시부터. 똑같지 뭐. 예. 그다음에 요 25일 날 받았으면 확정일자는 그날 생기는 거라 그래서. 예. 그럼 언제? 25일 9시 이후 이렇게 생겨요. 이거를
우리 과목에서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중개사법에서는 잘 안 물어보는데 민법에서는 엄청 잘 물어봐. 우리 민법에서는 이거 되게 좋아해.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민법에서. 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민법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언제 생기는지 이거 잘 알고 계시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항력. 대항력도 우리 교재에서 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대항력 양가로 1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항력 그 의의 이렇게 보니까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권리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힘을 우리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이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10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박스 하나 있죠. 거기 보니까 1번에 소유권 보전이 갑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2번에 저당권이 있고 3번에 임차권이 있는데 토지 임대차 계약만 체결했대. 자, 여러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우리 지금 배워봤잖아요. 근데 토지 임대차 보호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 임대차 보호법 그런 건 없어요. 토지 임대차 보호법은 없는 거야. 근데 얘가 뭐를 했대? 등기를 안 했대. 그럼 얘는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었죠? 갑에서 을로. 그럼 을은 누구를 내보낼 수 있어? 임차권자한테 너 나가 할 수 있어요. 왜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뭐가 바뀌었으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3번 임차에는 세자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는 거지. 예. 그럼 얘가 3번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뭐 해놓으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어? 등기하면. 근데 등기를 안 했다고 했으니까 쫓겨나는 거다. 자, 뒷장 넘기시고요. 상단 박스에 보니까 소유권 보전, 저당권, 임차권 있는데 얘가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거지. 근데 4번에 보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을이 3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내보낼 수 없어? 일단 3번 임차인은 4번에 그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자, 밑에 박스. 소유권 보전, 저당권 그리고 이제 대항 요건을 갖췄고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되었어요. 그 경매 결정은 그 경매는 누가 신청했냐면 거기서 2번이 했을 수밖에 없죠. 임의 경매를 할 수 있는 애는 저당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소유권이 이제 이전됐어요. 을은 3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이거 답변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내보낼 수 있어요? 2번 저당권이 신청한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2번 저당권에 3번 임차권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보낼 수 있지.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얘 돈 받고 쫓겨나 아니면 그냥 쫓겨나? 예? 이거 답변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돈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왜 못 받고? 확정일자 안 받았잖아. 확정일자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거기 소액이라는 말도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받고 쫓겨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사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불쌍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에? 개공을 통해서 이제 이 임대차 계약 같은 거 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 왜냐면 개공이 뭐 같은 거 다 받아주거나 아니면 받으라고 안내했겠어요. 확정일자 받아주거나 받으라고 안내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으면 개공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위험한 물건을 왜 준 게? 이거 개공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 직방이니 뭐 이런 거 이제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에? 직방 들어보셨어요? 직방? 네. 그 직방이 뭐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한 사이트에다가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물건 올리고 그거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약하고 그런 거 이건 이제 직방이잖아. 근데 이 직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 아주 위험해요? 전혀 보호받을 수 없잖아. 이거 사고 터지면 누가 보호할 거야? 아무도 보호할 수 없지. 그렇죠? 네. 요즘에 우리 이런 말 되게 유행한데 깡통전세?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깡통전세가 뭐야? 가령 시세가 5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저당권이 3억 잡혀 있는 거예요. 시세가 5억 나가는데 저당이 3억 잡혀 있어. 근데 거기를 전세를 4억으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죠? 왜 못 받을 수 있어?
저당권이 선순위니까. 그러면 이제 깡통 전세라는 게 뭐야?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텅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거 통해서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거래하거나 그럴 생각은 애초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07페이지 상단의 박스를 보니까 아까 우리 해봤던 거 사례 들어서 해봤던 거 있잖아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인데 이게 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양가로 5번의 대항력의 한계에서 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게 판례 지문이라 1번에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고요.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등기가 되어 있대요. 가등기는 누가 해놨지요? 을이 해놨어. 이 가등기를 해놨다는 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그럼 밑에 가로 있잖아요. 그 가로를 살짝 한번 손으로 한번 가려볼게요. 가로만 손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그리고 가로를 가리세요. 가로 2번의 가로를 가리신 다음에 제 질문에 답변하셔야 돼.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 갑이야 을이야? 그 가로를 가리고 보시라니까. 가로를 가리고 갑이지. 갑이잖아. 근데 갑이랑 임대차를 한 거야. 누가? 3번 순위가. 다시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무슨 임대차가 이루어졌어? 3번 임대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로가 이루어진 거야. 이걸 본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보전 가등기가 되어진 집에 3번 임차인이 들어간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전 가등기권자가 무슨 등기를 한 거야? 본등기를 해버렸어.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인 을에게 임차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대항할 수 없어? 가등기 걸려 있으니까. 그 가등기 자체가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중개하려고 해. 이걸 여러분이 중개하려고 해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지금 보전 가등기가 되어진 주택이나 상가를 중개하려고 해. 방법 두 개. 첫째, 누구하고 합의? 을하고 합의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야. 왜냐면 을이 가등기권자인데 너가 이거 임대차 인정해 줄래? 이런 거. 그래서 을하고 합의하는 거 좋은 방법이고, 더 안전한 방법은 뭐 있어요? 확정일자 백날 받아도 소용없다니까. 이거는 무조건 주인 바뀌면 쫓겨나. 이런 거는 대항력이 없는데 뭐 확정일자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를 말소하고 가등기 말소한 이후에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가등기 된 주택이나 상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러면 가등기 된 주택이나 상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돼요. 누구하고 동의하든가, 가등기권자하고 동의를 해서 같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를 말소하고 가등기를 말소하고 거래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08페이지.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은 완전 다르죠. 대항력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었고, 우선면제권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7번에 양가로 7번에 대항요건의 유지. 대항요건의 유지.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주택에서의 대항요건이 뭐였죠? 주택에서의 대항요건 전입신고하고 인도. 그걸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돼?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계속해서 살고 있어야 되는 시점은 언제까지냐 이거지.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하고 있으라고 우리가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색을 합니다. 두 번째 줄 끝부분,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잡아주세요.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넣어놓으셔야 돼. 돈 받을 때까지 있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법률적으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만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그 배당을 받거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까지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양가로 8번에 대항력 유무의 조사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관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전입신고라든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열람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 밑에 보면 박스에 있잖아요. 그 박스에 29조에 보면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2호에 보면 2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법령의
따른 소송이나 비송 사건이나 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주택이나 혹은 상가가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경매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그걸 열람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전입신고했는지.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상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열람을 신청하면 이거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구번의 대항력과 관련한 위험 요소라고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칠판 잠깐 볼게요. 얘가 얘가 확정일자 없다 그랬죠 아까. 그쵸? 근데 만약에 요 전세권이 없는 상황이고 이 근저당이 소액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야. 그럼 얘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돈도 못 받고. 그러면 얘가 얘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얘가 얘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변제해 버릴 수 있다고. 그럼 변제해 버리면 얘가 지워져 버리잖아. 저당권이 채권이 만족했으니까. 그럼 얘가 뭐가 이제 갑자기 생겨 버려. 대항력이 생기는 거지. 이게 위험 요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이거를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입찰을 하는 사람이나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를 못 내보내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한 요소라고. 얘가 이걸 대의변제하면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대의변제 같은 거 생기면 대항력이 없다가 대항력이 생겨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뒤에 넘겨 보시면 대의변제에 대한 얘기가 좀 실려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 보셔도 되고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밑에 6번 테마에서부터 임차권을 어떻게 공시하는지 여기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